안녕하세요. IMS 영어센터 이세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와 관련돼서 실무과정,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이제 업체하고 입찰을 하든 협의를 하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전달하고 그리고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문서적으로 작성하는 게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서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상거래법에서 아주 소액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는 게 이제 한 $500 지금 이제 변화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5,000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데 구두 계약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소액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때 피해를 보게 되면 구두개혁은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다툴 때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 제한이 좀 약간 있긴 하지만 뭐 독특한 거죠. 영미법에서는 구두계약도 지금 이제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일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제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은 이제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항이나 조건들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이 좀 빠지게 되면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기본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나 그 다음에 지금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죠. 계약과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계약서 종류인데 여기서 나오는 계약서 종류는 미국에서 나누는 계약서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계약서라는 게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른들이 서로 주고받을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쓰면은 그리고 서로 간에 약속을 문서화하면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무슨 종류가 있나? 그냥 그 사안별로 계약서를 쓰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계약서에서 결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계약서에서 결정되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계약서 종류를 보면 계약서를 쓸 때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그게 구매 담당자가 갖느냐? 아니면 판매 담당자가 갖느냐를 가지고 계약서 종류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매 담당자가 한다. 그러면 고정 가격 계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계약서에서 가격 결정권을 누가 하느냐? 주도권을 공급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한다. 그러면 비용 지불 계약. 그래서 계약서 종류는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게 이제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규격의 시작부터 이게 결국은 나중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이 잘 되는지 살펴보는 것까지 그리고 이후에 성과 측정까지 영향을 주는 게 그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매를 할 때 첫 단추를 규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어느 구매 쪽에 관련된 강의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나중에 계약서 쓸 때도 규격 자체가 되게 모호하거나 확실치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급자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도 협의에 따라서 선정을 하지 부탁을 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입찰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물건이 확실치 않은데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뭐 업체를 만나서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게 이제 계약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결정되는 게 무엇이냐? 가격인데 가격에 대한 결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래서 바이어가 주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이어는 여러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과거의 가격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어떤 가격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비용 분석에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정 가격, 슈드 코스트. 적정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주도권을 만약에 공급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급자는 이제 공급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남대로 인력을 운용해서 또 설비나 기계를 돌려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을 공급자가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줘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계약서 종류는 사실은 주도권을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약 관련된 이슈들인데, 이슈들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는 기본 과정이고 실무적인 간단한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 그 이슈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좀 더 이제 좀 더 깊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슈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계약에 대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계약은 우선 누구하고 하느냐. 당연히 이제 여기서 구매 계약은 구매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합의서, 문서화된 합의서. 대상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계약과 관련돼서 나온 조건들을 보면 우선은 법적 책임을 갖는 개인이나 조직. 보통 이제 어린이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문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 행위지, 범죄 행위. 우리 시설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리는데 건당 얼마씩 주겠다. 그거를 문서로 작성했어요. 그거 계약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하는, 또는 이제 지금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와 관련된 건데, 그걸 계약서로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주면 얼마 주겠다. 아니면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내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이 아니라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그게 화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수용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계약의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어른들이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정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맞춰서 쓰는 게 계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약서를 이제 분류하게 되면 우선은 첫 번째가 고정가격 계약이 있습니다. 고정가격 계약은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하는 거냐면 구매 담당자가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구매 담당자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지는 고정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바이어한테 가장 유리한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용지불 계약이 있습니다. 비용지불 계약은 계약서에 들어가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판매 담당자가 가질 때, 그 공급자가 이제 유일 공급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그 물건을 워낙 많이 찾는데 공급하는 데는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시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가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다. 작년하고 많이 다르다. 지금 이제 막 요동치고 있다. 지금 유혹하죠. 지금이 그래도 제일 싼 거다. 지금이 제일 싼 거다. 좀 더 되면 더 비싸진다. 다음 달 또 달라지니까 이번 주 결정해라. 공급자가. 그래서 얼마냐, 그러면 이래 해서 얼마는 줘야 된다. 그 얼마를 줘야 된다가 지금 판매 담당자,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비용지불 계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사업에 관련돼서 업체를 선정할 때 처음에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이제 2번 들어가는 건데 5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에는 비용지불 계약으로 계약을 한답니다.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제 한계값이 있으니까 예산값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장해준 이익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불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경쟁을 붙여서 지금 이제 뭐 고정가격 계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랑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죠. 10년을 기업에 맞춰서 대금 지불을 해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미국 정부하고 이제 거래하려고 하겠죠.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뭐 계약서 종류는 이제 그 가격 결정권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고정가격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확정 고정가격 계약이 있습니다. 확정 고정가격 계약은 그게 이제 뭐 물건에 대한 한 번 거래든 아니면 건물이든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든 간에 그냥 가격이 딱 결정되면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한 6개월을 했다. 6개월을 했는데 중간에 뭔가 변화가 좀 생겨서 재료비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연되는 요구사항들이 생겼다. 뭐 그렇더라도 그거는 이제 공급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고 그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참 안 됐네요.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매 담당자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이제 확정 고정가격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보통 이제 인센티브 계약은 원래 그 고정가격 계약에도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비용 지불 계약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거는 보통 이제 기간이 좀 있는 경우에 쓰는 거고요. 업체한테 얘기하는 거죠. 얼마 걸리냐.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리는 시간이 만드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리드 타임이 얼마 걸리냐면, 한 10일 정도 걸린다. 10일 정도.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얼마 정도 들느냐. 그래서 비용은 뭐, 그래서 한 1000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프라핏을 얼마 정도 보장해 주는 거냐면 80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이거를 구매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이런 게 이제 뭐 R&D 쪽에서 테스트 같은 걸 하거나 R&D 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거나 이게 되게 불확실한 경우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8일 정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8일 정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는 거냐면 800 정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당연히 이제 프라핏이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뭐 80 가는 거죠. 그러면 빨리 하게 되면 8일 정도 만에 끝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좀 일찍 끝나면 내가 뭘 주는 거냐면 인센티브 주겠다. 인센티브. 여기다가 인센티브 주겠다. 최대 인센티브를 이제 얼마까지 주는 거냐면 뭐 40까지 주겠다. 40까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미뤄지면 얼마까지 미뤄지느냐. 그래서 이거 미뤄지는 건 뭐 계속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미뤄지는 거는 뭐 얼마나 미뤄지는지 모르겠지만 비용 부담은 최대 코스트는 1200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설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지금 프로핏이고 이익이고 원래 타겟은 지금 얼마냐면 타겟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이제 얼마 드는 거냐면 1000 정도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80이 붙는 거고 1000 그 다음에 80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얼마 이상 안 하는 거냐면 1200 이상 안 하는 거고 1200 그리고 1200 이상 되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00이 금액이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800이 되면 얼마가 지금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80에다가 인센티브까지 해서 120이 들어가는 거죠. 120.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런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 그래서 업체한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최근에도 제가 업체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게 한 8일 정도나 아니면 9일 정도에 끝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이제 좀 더 일찍 끝날 수 있는데 업체는 좀 약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도 약간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걸로 부르고, 그리고 기간도 좀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급받는 게 개발 중인 신제품에 대해서 쓰는 재료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런 서비스 같은 건데, 그런 경우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되는데 불확실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맥시멈이고 이거 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럼 수용을 이런 걸 이 제안서에 대해서 나온 거를 그대로 가격이 나온 걸 수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흔히 쓰는 게 인센티브 계약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냥 네가 얘기한 대로 이게 가는데 만약에 좀 일찍 끝나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줄 때는 지금 어떤 것들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정말 잘 되면 얼마까지 이제 줄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최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느냐, 요게 이런 게 이제 설정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면 내가 인센티브는 최대 받는 이익의 뭐 50% 정도까지 주겠다, 아니면 2배로 주겠다, 2배로 뭐 이런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걸리는 시간이 한 9일 만에 끝났다. 그럴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냐면 9일 정도 되면 비용이 한 요 정도 들거든요. 요 정도. 여기 표시된 것처럼.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맞게 9일에 맞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11일 걸렸다. 그럼 11일에 맞는 이제 이때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건데, 인센티브를 이제 줄 때 실제로 이제 뭘 결정해야 되냐면 몇 대 몇으로 나올 거냐, 몇 대 몇으로 나올 거냐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공급자가 얼마 정도 하느냐, 공급자가. 그래서 셀러. 공급자가 갖는 몫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할 수 있죠. 이쪽이 이제 x 값이고, 이쪽이 x 값이고, 여기 y 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셀러가 갖는 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하죠. 그래서 x 값은 얼마냐면 비용이 이제 1200.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이니까 그리고 800이죠. 제일 많이 드는 건 1200. 그 다음에 적게 드는 건 800. 그리고 이익은 이제 얼마 나는 거냐면 제일 많이 받으면 12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200 넘으면 빵이잖아요. 그죠? 120. 그래서 빵.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400. 120.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가 갖는 건 30%.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중간하게 나왔어요. 어중간하게. 그래서 한 $1000보다 약간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냐? 그래서 나중에 해보니까 이제 한 900 나왔다. 900. 이게 900 나왔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80 챙겨주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이제 1000 정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900 나왔으니까 이만큼 비용이 세이브 됐잖아요. 0.3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 1000, 만약에 뭐 6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80 주고, 그리고 이제 얼마 빼는 거냐면 1000에서 1080을 빼서,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거기에 0.3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업체한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게 정말 다냐, 그래서 그거 다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보다 만약에 좀 잘해서 비용 절감하면 뭐 보너스 같은 거 주겠다, 한 번에 딱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더 발전된 형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비율을 딱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최대 이 정도까지 비용 절감이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 이상은 원래 예산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업체한테도 이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업체가 제안한 걸 보면은 이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업체한테 좀 잘할 수 있게,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업체도 이제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 들어가면 업체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끝난 것만큼 자기네가 다른 업무를 또 맡을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난 것만큼 지금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익이 더 많아지고, 특히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업체가 들어올 때 또 자기네가 또 인력을 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좀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바이어가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빨리 끝나면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지금 60일 잡았지 않느냐. 근데 한 50일 정도 끝나거나 그 다음에 45일 정도 끝나면 너는 그거로 끝나면서 다른 그 지금 이제 또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만큼의 혜택이 또 너한테 있다. 한번 신경 써달라.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잘해달라. 그러면 안 하죠. 그렇잖아. 뭔 입속이 있다고 그냥 잘해달라고 했을 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게 이제 들어가서 계약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상황 자체가 완전히 주도권을 다 쥐고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고정가격 계약으로 그냥 하죠. 확정 고정가격 계약을 하는데 상황이 약간 이제 업체가 좀 신경을 좀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조건을 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가격 조정을 고려한 고정가격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장기 계약 형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업체가 장기 안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변화가 좀 있으니까. 또는 제가 본 거는 15일이나 일주일 봤거든요. 일주일마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 재결정, 고정가격 계약은 계약서 쓸 때는 지금 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나 막 이런 게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는데 계약서를 지금 이제 쓰고 실제 실행은 몇 개월 뒤에 할 거냐면 8개월 뒤에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은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좀 변호차. 근데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거가 지금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많다. 유동성이 좀 있고. 그래서 특정한 원자재가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 간에 막 갈등 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해결될 수도 있고 8개월 뒤는 그렇게 지금 상황을 예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자. 하게 되면 이제 가격 재결정, 고정 가격 계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금액 내 고정 가격 계약인데 이거는 가이드라인 보면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계약서 종류들은 연방조달청에 미국의 연방조달청에 다 있습니다. 이제 치면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그냥 쫙 나와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 쓴다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최대 금액 내 고정 가격 계약은 R&D에서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R&D 쪽에서 몇 번 테스트해야 될지가 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우선 뭐 최대 한 10번 정도까지 하는 걸로 가정해서 그래서 금액을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불할 때는 몇 번 테스트했느냐. 그래서 테스트가 일찍 끝났다. 아 그러냐. 그래서 테스트는 6번 만에 끝났다. 다행이다. 그럼 6번에 해당해서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계약서에는 지금 이제 R&D 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연들 다 고려해서 최대 금액으로 써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니까 이 지금 금액은 이제 좀 약간 내려가겠죠. 아니면 같은 금액이 가거나 올라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최대 금액으로 써놨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가격을 산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요인.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개발 중인 품목에 대한 테스트 같은 거다. 성능 시험 같은 거다. 근데 성능 시험이 몇 번에 끝나느냐. 그래서 성능 시험이 한 두세 번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고 정말 지금 많이 하게 되면 과거 사례 보면 10번 정도까지 한 적이 있다. 10번에 맞춰주고 실제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몇 번 했느냐. 그래서 6번 했다. 7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고정가격 계약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 지불 계약은 뭐 비용 계약이 있고요. 비용을 그냥 업체가 얘기하고 업체가 얘기한 대로 아, 그 정도 들으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실려면 진행하고 줄 수 없으면은 다른 데 알아보시고 이렇게 가는 게 비용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분담 계약인데 비용 분담 계약은 주로 연구 R&D 쪽에서 기업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할 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력을 댈 테니까 니네가 이러이러한 쪽에 이제 비용을 부담해라 해가지고 같이 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하는 계약이랍니다. 연구 개발 쪽에서 특히 이제 초기 연구 개발 쪽에서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할 때. 그 다음에 보상금. 이제 보상금은 업체가 비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그걸 듣고 나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열심히 해서 금액을 이 정도까지 낮춰주면,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뭐 이제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기간이 지금 이게 60일 걸린다고 했는데 잘해가지고 55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50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너스 주겠다. 뭐 잘 부탁한다. 이런 게 이제 보상금을 포함한 비용계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센티브랑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른 게 뭐냐면 거기 타겟으로 정한 비용하고 이익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60일 기준인데 50일로 끊어주면 얼마의 보너스를 주겠다 하는 거지 중간에 뭐 55일이나 56일 했다고 해서 보상금이 뭐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계약 같은 경우는 60일인데 만약에 그보다 늘어지면 마이너스 인센티브 들어가고 그보다 더 좀 빨리 하게 되면 플러스 인센티브가 들어가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누겠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상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60일인데 만약에 네가 정말 열심히 해서 50일에 딱 해주면 50일 안에 끝내주면 내가 보너스로 2배 뭐 이런 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수수료 이거는 이제 비용에다가 계약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계약료를 또 내느냐 그러면 공급자가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그러니까 비용 계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료를 내는 거예요. 계약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어찌 보면 바이어한테 구매 담당자한테 가장 불리한 계약인데 비용에다가 수수료가 비용의 몇 프로를 내는 거예요. 비용의 몇 프로. 그러니까 계약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비용을 많이 내는 거죠. 이거 자체가 수수료 자체가 그러니까 비용의 뭐 0. 몇 프로 아니면 비용의 1% 이렇게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법정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참고해서 계약서를 넣는데 여하간에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가장 불리한 바이어한테 가장 불리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계약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 계약은 뭐 고정가격 계약에서 쓸 수 있고 비용 지불 계약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지불 계약에서 쓸 때 보면은 어떻게 인센티브가 들어가냐면 잘하면 그래서 업체가 막 잘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산하면 30%인데 35% 달라. 이렇게 이제 그 비율을 계산하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한 1,000 정도 드는데 우리가 좀 잘해주면 니네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비용 절감된 거에 한 30%는 안 되고 35% 달라.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마이너스 인센티브 없는 걸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인센티브 가서는 20%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타겟을 기준해서 잘했을 때는 좀 약간 기울기가 빨라요. 그러다가 이 지금 타겟에서 못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공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계약을 할 때 그 비율이 조정을 해주는 거죠. 계산만 딱 해서 계산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용 지불 계약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습니다. 종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에도 설명이 드렸지만 이 계약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어는 계약서와 관련돼서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게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면 연방조달청에 접근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약서 종류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내가 케이스는 내가 지금 업체랑 갈 때는 이러이러한 형태니까 이런 종류의 계약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형식인데 우선은 뭐 개별 주문 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PO인데 그냥 특정한 건수 한 건에 대해서 쓰는 게 이제 개별 주문 계약입니다. 이거 PO라고 하죠. 그래서 PO는 뭐
보통 이제 업체한테 보내면 견적서에 대해서 승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PO를 보내면서 좀 보내달라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될 수도 있어요. PO 자체가. 그래서 업체 승인을 기다릴 수 있는데, PO는 장기 계약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건의 계약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업체하고 뭐 서플라이 체인을 맺는다. 그리고 SCM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협력 관계에 있다. 그럴 때는 PO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서로 수요하고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걸로 이제 지금 뭐 일괄 결제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쓰죠. PO 거래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너를 선택한다. 그게 그리고 다음에는 모른다. 뭐 이런 게 이제 PO 거래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개별 주문 계약,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쓰는 계약. 그 다음에 계약 의향서인데 계약 의향서는 좀 복잡한 경우에 미리 쓰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나중에 본계약을 다시 한번 써야 돼요. 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있는데 이거 내년에 그 사업은 또는 이 관련된 생산이나 뭐 제공은 이 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한테 가서 우리가 실제로 언제 할 거냐면 10개월 뒤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는 그때 우리가 바쁜데요? 하거나 아니면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고맙다 그러면 이제 미리 지금 그냥 가이드라인처럼 예비 계약서를 쓰자. 이게 예비 계약서예요. 근데 그 예비 계약서라고 하니까 나중에 본계약 쓸 때 다 바꾸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본계약 쓸 때 그냥 그대로 가져가요. 예비 계약서에 썼던 게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쭉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본계약 때만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 같은 부분들이 지금 약간 불투명해요.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금 정하지 말고 그때가 정하자. 그래서 이제 사전계약서에 쓰거든요. 그때는 본계약 때 정함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쓰는 것들은 다 지금 이제 그 계약 의향서에 썼던 내용들이 그대로 본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업체로부터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싶은 거예요. 복잡하고 그다음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업체 선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약 의향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납품 계약이 있는데 그 불특정 납품 계약은 뭐 지금 이제 계약 자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특정 수량 계약이 하나 있고요. 이제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수량이 확실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업체한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 받고 싶은 게 이러이러한 소모품이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범위가 되게 넓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지금 이제 계약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1년 동안 당신네한테 공급받고 싶다. 그런데 1년인데 수량이 10,000개에서 12,000개로 좀 애매하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어떤 식으로 줬으면 좋겠냐면 매일 갖다 줬으면 좋겠고 매일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결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최소한 10,000개 그다음에 한 12,000개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정 수량은 3개월 전에 결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만약에 좀 너무 조금 써서 지금 가격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공식을 돌려서 앞에 이제 지금 이제 경제 분석에서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공식을 돌려서 지금 계약 종료할 때 나머지 차액을 다 지불해 주겠다. 만약에 12,000개 이상 써가지고 한 15,000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좀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계약서에는 약간 높은 가격이니까 또 차액만큼을 고려해서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불특정 수량 계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요청 계약. 요청 계약은 뭐냐면 이 중에 그 다음에 요청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요청하면. 특히 뭐 정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수량 계약이라고 해서 1년에 하루에 몇 개씩 또는 뭐 일주일에 몇 개씩 정확하게 몇 번 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지금 이제 1년 계약을 하자. 아니면 3년 계약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납품 계약으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블랭킷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특정 납품 계약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그 블랭크 오더는 우선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그냥 꾸준하게 쓰는 그 소모품류에 대해서 많이 해요. 소모품류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하고의 장기 계약인데 사실 장기 계약이라고 하면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5년 정도까지는 안 하고 3년, 2년, 뭐 1년, 6개월짜리도 하고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걸 하게 되면 그냥 업체를 딱 정해서 업체가 이제 쭉 가져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때그때마다 계속 퓨를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 업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랭키 오더를 쓰는 이제 가장 그 큰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블랭키 오더를 쓰는 그 구매 담당자의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떤 것도 있냐면 뭐 공장에서 먹는 생수, 그 다음에 사무용품들 일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만 특별하게 쓰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 호텔하고도 이걸 하는 경우도 봤어요. 호텔. 그러니까 출장을 미국 쪽에 많이 가요. 근데 미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 담당자가 호텔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올해는 몇 건 정도 지금 이제 출장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니네 숙박시설을 몇 번 정도 쓸 거다. 한 번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게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몇 명이 그 다음에 몇 번 교육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교육업체랑 이런 이제 지금 블랭키 오더를 지금 이제 매달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매주마다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비가 계산되는 그래서 이런 불특정 납품 계약의 그 어떤 변형 또는 이제 이런 형식의 계약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랭키 오더라고 많이 부르는 계약이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시간 자재 납품 계약인데 시간 자재 납품 계약은 어디서 많이 쓰는 거냐면 건설업에서 많이 씁니다. 시간당 얼마? 작업자들 와서 일할 때 그리고 실제로 건설 쪽은 정말 많은 재료나 다양한 어떤 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그 인력들 다 충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 쪽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팀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특정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고 나가죠. 나가서 이제 진행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보통 뭐 페인팅 작업을 한다. 그럼 페인팅 작업할 때 몇 명이서 몇 시간 동안 필요하냐.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페인트가 몇 개 정도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자재 계약하고 아주 흔한 계약이죠. 건설 쪽에서는. 근데 이거를 뭐 건설이 아니라 큰 장비 같은 걸 만들거나 할 때도 지금 이제 여러 팀들이 그냥 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고 나간다 하면은 계약서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합의서. 합의서는 이제 장기 계약하기 전에 합의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약서 자체가 장기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서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또는 그냥 이해관계 맞을 때는 계속 진행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항들,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해서 조건들 쭉 걸어주면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합의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좀 책임하고 그 다음에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장기 계약은 이제 합의서 대신에 장기 계약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약서 형태별로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몇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가격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바이어가 한다. 그러면 이제 고정 가격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을 공급자 쪽에 많이 이제 지금 이제 요청을 해서 공급자가 결정한다. 그렇다면은 비용 지불 계약이 되는 거고, 나눠지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계약 관련된 고려사항인데, 우선은 계약 관련된 고려사항 중에서 보실 내용이 첫 번째가 승인 및 확인인데, 우리가 PO를 보내면 견적서 없이 그냥 PO를 보내면 승인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대방이 우리 쪽에 좋은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제안서에 대해서 계약서를 보내면 네가 제일 괜찮다. 이게 확인의 개념이죠. 그래서 승인 및 확인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O나 계약서가 우리가 그냥 업체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업체가 우리한테 견적서나 제안서를 보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확인의 의미로 PO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계약서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인 및 확인 이런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적재산권인데,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법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소유권이 지금 이제 바이어한테 있다. 그러니까 요청한 회사, 구매한 회사한테 있다. 두 번째는 바이어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공급자가 진행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상표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 공급자가 바이어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공급자한테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의 지적재산권을 막 지금 침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업체가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급자가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법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기법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게 맞냐면 우리가 갖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특허 신청을 한다든가 우리의 기법으로 이제 갖는다든가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관할법원 및 중과법인데, 국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관할법원이 지금 이제 가까운 지방 지금 이제 지방 법원이면 되겠죠. 그게. 그리고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상거래법 같은 경우는 뭐 전자상거래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법적 기준이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뭘 짓는다 그러면 하도급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뭐 그냥 가까운 지방법원 그리고 관련된 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보통 구매 담당자가 그 법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 자체를 쓸 때 법무팀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다 지금 이제 검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외 어떤 나라랑 거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루마니아랑 거래한다. 그러면 루마니아, 루마니아랑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약간 생소한 나라랑 거래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판매 담당자하고 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가능한 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법을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 있는 지금 이제 공급자나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거래할 때 어떤 법을 따르라 해서 법을 마련한 게 있어요. 상거래법으로. 지금 이제 해외 업체랑 거래할 때 상거래법이 있습니다. CISG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미국 기업하고 거래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해외 거래법에, 해외 상거래법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제노바 컨벤션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이제 미국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적용 범위가 뭐 보상이나 보험이나 아니면 면책과 관련된 적용 범위가 약간 틀려요. 우리나라하고 영미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제3국이랑 거래했을 때, 다른 나라랑 거래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금 법들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이라는 게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법적 검토 없이 그냥 쫙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많은 진행되는 계약 중에서 완벽하게 그냥 딱 되는 경우가 그게 당연히 100%는 아니고 건설 쪽에는 7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30% 정도는 나중에 이제 서로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고, 니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쪽에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구매 담당자는 법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죠. 보험 및 손실 보전인데, 보험과 관련돼서는 공급자가 우리 쪽 시설을 쓰거나 우리 쪽 장비를 쓰거나 우리 쪽 시스템을 쓰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받는 동일한 조건의 보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보전은 뭐냐면 면책이라고 이제 보통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또 보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손실 보전은 뭐냐면 기본 개념이 지금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쪽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 꺼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이 신제품 개발할 때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가 워낙 까다로워서 잘못하면 우리 시설이 장비가 일부가 이제 고장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해주기 좀 그렇다. 그게 공급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손실보전이에요. 그래서 손실보전과 관련된 조합 범위가 이제 좀 이제 명시가 좀 되죠.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공급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손실은 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장해 준다, 담당해 준다. 뭐 이런 게 이제 손실보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책임이 없다. 면책. 너는 책임이 없고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 비밀 유지는 뭐 보통은 항상 쓰는 거죠. 사실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가장 기본이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 그리고 불강력 조항. 불강력은 자연재해 같은 거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도저히 이건 의도한 게 아닌데 계약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중단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강력 조항. 그렇겠죠. 이걸 만약에 지금 이제 야 니네가 지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니네가 실제로는 우리 쪽에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진 났다니까 지진 나서 이거 우리 지금 이제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우리 재산도 지금 공장이 무너졌어 공장 이 사람아.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거를 안 해줬다고 니네 물건을 안 갖다 줬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강력 조항은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 써도 그냥 디폴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양도조항. 양도조항은 이제 우리 쪽 사업을, 우리 쪽 비즈니스를 지금 이제 다른 쪽에 만약에 의뢰하게 되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나라별로도 뭐 이제 그런 걸 좀 잘하는 나라가 있다고 이제 제가 나라를 얘기하기 좀 뭐한데, 물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듣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얘기하면 그건 좀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장비를 주문하게 되면 그 장비를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데 맡긴다는 거야. 그게 더 큰 게 있으면 이제 그걸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항상 체크를 하고 지금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서 좀 보기도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매 단위가 이제 1,000억이나 뭐 그다음에 조 단위가 되면 이제 가서 봐야 된다 이거죠. 구매 담당자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가 안 하고 다른 데 시켜서 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고 그 선정 기준에 맞았으니까 그 업체한테 일을 맡기는 건데 그 자격도 없는 데다가 다시 또 외주를 주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조항은 반드시 쓰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쪽의 업무는 니네가 담당하고 만약에 이 업무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써주죠. 그 다음에 책임 및 손해배상인데 책임 및 손해배상은 우선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지금 항상 이제 중요해요. 책임. 그게 그래서 이제 책임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아니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아니 물건이 좀 늦게 가거나 물건이 좀 이상하게 간 거에 대해서 그거 일차적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분명히 계약서 쓸 때 말했지만 이거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당신한테 재료를 받는 거고 당신의 재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손해를 입는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한 책임은 최종 책임, 그러니까 궁극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책임 범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다퉈요. 계약서 쓸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행사 때문에 이걸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오면 행사를 못 하니까 나중에 이거를 제널자에 못 갖다 줬을 때는 행사 자체를 못한 거에 대한 책임, 그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된다. 이제 바이언 얘기하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그럼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아니면 공급자가 알았다. 우리가 책임지고 그 날짜까지 니네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뭐 지금 제품, 그 장비 같은 걸 이제 공급하겠다. 이게 서로 약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에 대한 그 금액 자체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책임을 서로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에다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썼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중요한 행사 때문에 어떤 재료를 쓴다. 그러면 그걸 꼭 반드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계약서에다 명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업체한테 이제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뭐 그게 어려운 조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디폴트로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그냥 이거와 관련돼서 상식적인 책임을 정의하고요. 서로 간의 다툼을 통해서 뭐 이쪽에서 변론하고 이쪽에서 또 이제 다시 주장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손해배상 예정액의 금액을 정합니다. 법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실제로 피해를 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서. 근데 보증인데, 보증은 이제 보증기간이 이제 들어가죠. 보증기간이 들어가는데, 보증기간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보증기간이 지금 이제 정해져 있어요. 디폴트로. 기본적인 보증기간이. 그래서 그걸 그냥 안 쓰면 그냥 그거에 따르는 거고, 우리는 이제 보증을 한 3년 동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명시보증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명시할 수 있죠. 보증. 그 다음에 부적합 처분인데, 이제 물건이 만약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사실 그 물건이 잘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쓰는 게 아니라 상거래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거래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잘못 들어왔지만 쓰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쓴다. 두 번째는 재작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재처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이제 정비 같은 걸 해서 재작업이나 정비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한다. 세 번째는 등급을 조정한다. 등급을 화학적 특성이 있는 제품 같은 건 1등급이었는데 만약에 1등급을 할 수 없으면 2등급을 해서 이제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폐기한다. 다섯 번째는 이제 돌려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as-is라는 건 이제 그냥 있는 상태로 받는다. 약간 규격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as-is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업종에서는 as-is가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규격 포기품이라고 해서 특채라고 하거든요. 특채. 근데 특채 중에서 as-is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상거래법이나 그 다음에 관련된 법 안에 지금 이제 만약에 잘못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지금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냥 부적합 처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지 및 이제 계약 해지인데 거래정지 조건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는 보통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계약 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리 쪽에 어떤 제품이나 또는 장비 같은 걸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어요. 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 사안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목적 자제에 의한 계약 해지인데, 그쪽에서 지금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나거나 지진이 너무 심하게 났어요. 아니면 그쪽에 막 질병이 너무 많이 돌거나 아니면 전쟁 상황이 생겼어.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목적 자제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딱 보니까 너무 지금 밀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 달은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늦어. 그래서 이거 언제쯤 끝날 거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거 수습하냐고 바쁘니까 좀 기다려봐라. 근데 석 달, 넉 달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럼 석 달, 넉 달 늦게 갖다 주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 미안하다,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너무 늦으면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건데 공급자한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냥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있어요.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 그냥 계약 해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냥 우리가 서로 이해관계에 맞았을 때 합의서도 그렇게 써놔요. 이해관계에 맞는 동안에는 계속 계약은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중간에 그 이해관계가 지금 이제 만족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공급자는 이제 준비를 쭉 해서 한 3년 잘 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도 했는데 갑자기 우리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고객 쪽에서. 그러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안 돼! 우리가 지금 여기다 투자한 게 얼만데!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계약 해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분명한 계약 위반 사항에 의한 계약 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 좌절에 의한 계약 해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된 지연,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지금 이제 지연에 따른 이제 계약 해지가 있고, 마지막에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과 관련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항목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요구사항하고 법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좀 살펴봐야 될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우선은 이제 계약서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업체와 거래할 때 고려사항인데, 여기 이제 보면 네 가지가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항목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대금 지불은 그냥 뭐 물건 보고 그냥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 사기 전에 돈을 그냥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해외 거래는 좀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물건 보고 돈을 주겠다 그러면 그 공급자가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물건을 그냥 주냐? 우리 잘 알잖아. 근데 아니 내가 아는 건 홈페이지에 있는 니네 회사 이미지뿐이야. 그건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은행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공적인 신용기관을 통해서 대금지불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 개설해서 보통 이제 대금지불 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잘 교류하게 되면 그냥 은행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워낙 소액이라 그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랑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워낙 소액이라 그냥 저는 또 학술단체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계좌 그냥 알려주면 그냥 거기다 쏴주고 하는데, 되게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소액일 때, 기본적으로 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 정도? 그 정도일 때 쓰는 거고, 그 이상 금액일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를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은행을 통해서, 신용기관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업체가 해외 업체긴 한데 우리 지사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야. 같은 계열사 같은데요. 그럴 때는 뭐 그냥 같이 어음 같은 거 끊어도 되겠죠. 그래서 대금 지불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선화증권인데 선화증권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두 번째 나오는 게 선화증권인데, 선화증권은 이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건 화물에 대한 권리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물은 누구한테 간다. 그런데 보통 이제 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먼저 그 은행에서 가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지금 이제 수입자가 돈을 이제 입금하면 그다음에 수입자한테 보내는 방식을 쓰고요. 선화증권이. 그래서 이제 이건 지시직이라고 하죠. 지시직, 오더링 비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현금 거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받거나 착불 형태로 지금 이제 물건을 보고 나서 돈을 준다.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그 화물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수입자한테 있는 거죠. 물건을 받는 그 바이어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조건 있고요. 해외 운송 조건. 그리고 이제 연계무역인데, 마지막에 네 번째 연계무역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물건을 주고 나서 돈이 없을 때는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물거래죠. 이제 그런 형태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설명이 좀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대금 지불 조건 보면 첫 번째가 신용장 방법이 있죠. 은행을 통해서 지불하는 방식이죠. 신용장을 개설한 거를 이제 지금 공급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물건 잘 보내면 그 지금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으니까 거래를 해. 이제 거래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출자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물건을 잘 보내면 그러면 이제 돈을 받는구나. 돈을 띄는 일이 없구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신용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T인데, TT는 그냥 다이렉트로 돈을 쏴주는 거죠. 인터넷 뱅킹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라는 게 약간 독특한 거죠. 근데 해외 거래를 할 때는 신용장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그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 신용장 거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S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유전스가 있습니다. 근데 S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신용장이 개설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물건을 보내요. 공급자가 수출자라고 하죠. 수출자라고 하는데 무역에서는 근데 공급자가 보내죠. 보내고 나면 지금 이제 자기가 물건을 이제 보낸 거에 대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S사이트 LC는. 그다음에 유전스 같은 경우에는 어음 같은 거예요. 어음 같은 거라 실제로는 이제 물건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뭐 30일 있다 돈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제 수출자가 다시 말하면 공급자가 사는 사람한테 뭔가 좀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고 어떤 은행을 통해서 이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니까
우선 내 거 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일 끊을 수도 있고, 뭐 90일 끊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대금 지불에 대해서 만기가 있는 겁니다. 그 만기가 있는 이런 뜻이 유전스예요. 그게 불어라고 하더라고요. 달이. 유산스, 뭐 유전스, 뭐 이렇게 하는데, 유전스라고 이제 발음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바로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자를 이제 이자 부담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수출자가 이자 부담까지 해서 그냥 돈을 바로 받게 되면 이제 10% 유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을 지금 이제 실제로는 우리 쪽, 그러니까 바이어 쪽, 그러니까 수입하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뱅커 유전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전스 LC를 쓰게 되면은 30일이나 60일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물건을 보낸 수출자가, 그러니까 공급자가 돈을 이제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약간 대출 같은 형태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30일날 받지 않고 난 지금 받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이자 수수료가 발생하잖아. 그 이자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그래서 그냥 수출자가 지금 이제 그냥 부담하게 되면 슈퍼 유전스가 되는 거고. 은행이 지금 수입하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 뱅커 유전스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안전하죠 이게. 그 다음에 전신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0% 다 미리 돈을 주고 이제 갖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30% 주고 그 다음에 물건 확인한 다음에 지금 이제 물건 보내기 전에 70% 여기 이제 주문할 때 요청할 때 30% 주고 현금으로 그러면서 이제 배태우기 전에 그 다음에 70% 주고 그 다음에 착불 형태가 있습니다. COD라고 해서. COD는 이제 착불이에요, 그냥. 원래 이 의미 자체가. 물건 다 받고 나서 물건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다이렉트로 쏴주는 거죠. CO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후 대금 지불인데 이건 어음을 끊는 겁니다. 어음 끊는 거고, 후불 결제 방식 이 두 가지는, 여기 두 가지는 해외 거래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은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는 거냐면, 아니, 서로 모르는 데서 서로 어음을 끊고 물건 보낼 테니까 나중에 내가 한 30일 있다 돈 줄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못하지. 언제 하는 거냐면, 같은 회사일 때. 그러니까 법인만 다른 거죠. 해외 법인에 있는, 지금 이제, 아니면 아주 잘 알고 있는 회사. 그게, 지금, 우리랑 아주 중요한 거래처라든가, 보통 그래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언제 많이 하는 거냐면, 같은 회사인데 해외 영업법인 쪽에서 이제 할 때 이런 걸 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결제 방법들이 있다. 어차피 LC라는 조건이 있고 LC를 통해서 지금 대금 결제가 되면 물건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면 그러면 결제를 지금 이제 공적 기관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절차가 있는데 뭐토록 이거를 지금 그냥 직거래하면서 30일 있다 돈 줘도 돼, 뭐 60일 있다 돈 줘도 돼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거기 지금 이제 물건 받고 나서 그 회사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DAA 같은 건 잘 안 하죠. 일반적으로 모를 기업에는 서로 아는 기업끼리 한다. 그런 얘기죠. 결제하는 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인데, 지금 이제 선화증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명식이 있고 지시식이 있는데, 기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선화증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바이어한테 가는 겁니다. 이 화물은 이 바이어 거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TT 같은 걸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물건 보내주는 사람은 그냥 다이렉트로 원래 이건 누구 주문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 사람한테 보내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화증권 자체가 유가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물건을 산 사람한테 돈도 받았고 아니면 이제 착불로 가서 돈 주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지시식은 뭐냐면 LC를 끊으면 지시식으로 가야죠. 왜냐면 우선은 LC는 대금 결제를 은행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입자가 다시 말하면 바이어가 납입을 하는 거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먼저 돈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돈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보내준 돈만큼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납입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은행한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입자가, 다시 말하면 바이어가 돈이 이제 납입이 되면, 돈이 입금하면, 그러면 거기다 써주는 거죠. 배서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라. 그게 이제 보더링 비엘입니다. 선화증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은 앞에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이나 선화증권과 관련돼서는 이후에도 뭐 동영상을 더 만들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유튜브나 다른 영상이나 이런 쪽이 무역 쪽에 잘 돼 있어가지고 더 할 건 없습니다. 블로그도 잘 돼 있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커텀스인데, 인커텀스는 실제로 이제 여기 뭐 국제상업거래소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운송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이제 국내 운송조건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넓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넓다 보니까 차비를 누가 낼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송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없어지거나 뭐 강탈 당하거나 그 다음에 파손 같은 거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그 다음에 수송 방법 누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이제 수송 방법에 대해서 선택은 이제 누가 하는데 결제는 누가 할 거야?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약속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으로 움직이게 되면 만약에 뭐 기차로 움직인다, 차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사실 뭐 미국이란 나라가 뭐 그냥 거의 뭐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해외 운송 조건도 마찬가지죠. 그죠? 해외 운송 조건도 육지로 움직이거나 뭐 하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배로 움직이거나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해외 운송 조건도 중간에 그런 것들을 걸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해당하는 이제 그 수송 방법은 누가 선택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비용 지불은 누가 할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관련된 리스크들은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커텀스가 이제 있습니다. 국제형 운송 조건으로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파란색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판매자가 책임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활동들 쭉 나오죠. 그래서 공급자가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고객한테 물건이 갈 때까지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 파란색 블록이 각각의 운송 조건별로 해서 공급자가 책임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바이어가 책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엑스웍 같은 경우는 공급자는 어디까지만 책임지는 거냐면, 엑스웍은 자기네가 이제 물건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빼는 데까지만 빼서 이제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이제 바이어가 다 운송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비용, 절차 이런 것들을 바이어가 다 책임지는 거고 예, 지금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CFR하고 FOB, FAS, CIF는 해상 운송 관련돼서 적용할 수 있는 운송 조건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 및 책임에 대해서 셀러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너무나 동영상으로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운송 조건 관련돼서 인커텀스에 관련돼서 강의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을 경우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지금 이제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하는 데도 없어요. 이런 거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그 업체랑 정할 때 이 운송 조건을 정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돼서 고정비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존에 정해져 있는 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것들은 이제 어렵고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좀 물건 구하기가 이게 업체가 많지 않고 정해진 업체에서 물건 사고 하면은 보통 바이어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빨리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접근해서 얘기하죠. 그냥 운송 조건을 엑소로 합시다. 니네가 이제 물건만 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테니까 물건만 지금 이제 공급해주고 결제 방식은 또 이러이런 방식을 따를 테니까 당신한테 유리하게 결제하게 할 테니까 뭐 유전수 같은 거 쓰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그 기간에 상관없이 그 관련된 이자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할 테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결제 그냥 편하게 받게 그렇게 해줄 테니까 물건만 잘 주시오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운송 조건과 관련돼서 잠깐 나왔습니다. 테이블이. 자, 그 다음에 연계무역인데, 연계무역은
결제가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물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연계무역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을 줘야 되는데,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다른 물건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터. 바터는 뭐냐면 물건을 받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결제로. 아주 옛날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도 이게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 제품을 팔면서 결제를 뭘 받았냐면 농산물로 받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이게. 그 다음에 구상무역, 컴펜세이션은 뭐냐면 일부를 물건을 받는 겁니다. 일부는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한 3년 정도 사이에, 3년 정도 사이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면, 그 다음에 이제 산 그쪽 기업에서는, 그쪽 나라의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돈을 일부 주고, 뭐 70%는 돈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30%는 우리한테 뭐 사간다. 그래서 구상무역은 계약서가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제 방식에 대해서. 대응구매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흔히 하는 건 아니고요.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많이 한대요, 이거는. 동구권 쪽에. 여기는 이제 계약서가 두 장인데,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면은, 지금 이제 실제로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물건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이루어지는데, 아니면 이제 우리가 판 것만큼 니네가 사가라.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계약서 두 장으로 가는 게 대응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가 우리 물건 사주면 우리도 니네한테 물건 이 정도 사주겠다.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그거에 준하게 서로 간에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서 두 장 가지고 5년 안에 뭐 이렇게 사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품 판매는 뭐냐면 우리가 공장을 팔아요. 공장. 지금 어떤 나라에 기업에 공장을 팔아. 팔고 싶어. 근데 이제 그쪽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공장을 판다, 니네한테. 근데 니네 공장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게 대신에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 우리가 사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많이 했고. 그런 겁니다. 일본이 공장 져주고, 뭐 이런 거죠. 제품 판매. 그 다음에 스위치 트레이드는 뭐냐면, 결제 금액이 좀 안 맞아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결제를 이제 지금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제가 아까 뭐 루마니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루마니아 지금 이제 그 화폐로 결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EU 화폐는 있고 그래서 다른 기축 통화들은 가지고 있는데 루마니아 화폐는 안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루마니아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데랑 다시 거래를 트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한테 결제를 해줄 때 그 결제 금액을 그때 그쪽에 쏴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3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3국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거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에 결제할 때 그 결제 금액 화폐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지금 이제 그 물건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화폐를 지금 이제 그쪽에 뭐 루마니아 화폐면 화폐로 이제 보내준다든가 하는 게 스위치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교육인데 절충교육은 예전에 이제 군사교육에서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기술 투자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확대되어 있는 형태고요. 미국에서 이제 군사 지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군사 지원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니네 군사 지원해서 병력을 파견하고 하니까 니네한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다. 우리가 이게 군사를 보내니까 니네 안전하게 지금 이제 정부도 운영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이 먹고 그 다음에 쓰고 이런 시스템들은 다 우리 것만 살아. 이런 개념이 이제 절충교육 개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받은 게 있으면 우리한테 사라 뭐 이런 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니네들한테 기술 지원 같은 거 해줄 테니까 거기 기술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어떤 메인티넌스 부품들 이런 걸 우리한테 사라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절충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화폐가 아니더라도 결제를 할 때 물건 사고 나서 화폐가 아니더라도 뭐 물건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뭐가 활발해지겠어요? 연계무역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른데 그렇게 다르더라도 지금 이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연계무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은 자주 이용되겠죠. 그게 꼭 물건이 가면 돈을 줘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계약서 관련돼서 이제 계약서 종류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뭐 간단하게 설명이 좀 됐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거보다 더 복잡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막 얘기가 된다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 계약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거래에 대한 그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요구사항부터 해서 쭉 해서 모든 내용들을 계약서에 담아주는 건데 거기에 뭐 특별하게 뭐 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해외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물건은 갔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든가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전적인 장치들이 이제 지금 걸려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업무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내용이 좀 길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이 넘었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